불타는 밤, 북경의 12월 밤은 뼛속까지 시린 칼날 같았다. 매서운 바람이 거리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 고요했다. 리 부인, 딩항구에 사는 그녀는 언제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잠을 깨운 건 거대한 불빛과 함께 닥쳐온 섬뜩한 예감이었다. 새벽 1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그녀의 눈에 맞은편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황색 불꽃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인가 싶었지만 곧 불길이 창문을 집어삼키며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불이야! 불이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불길은 이미 건물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지붕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창문들은 불의 뜨거운 열기에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일그러졌다. 리 부인은 망연자실한 채 불타는 집을 바라봤다. 그 집은 그녀의 이웃인 수즈거 가족의 집이었다. 평소에도 화목하고 조용했던 그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물을 뿜어내며 불을 잡으려 했지만 불길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불이 꺼지고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집안은 온통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식탁, 방 안의 가구들까지 모든 것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소방관들은 4개의 검게 탄 시체를 발견했다. 그 시체들은 마치 거대한 오븐에 구워진 것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크기로 보아 성인 2명, 노인 1명, 그리고 아이 1명인 것 같았다. 그들의 피부는 숯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어떤 형태의 공격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에는 타는 냄새 외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기름 냄새, 아니 휘발유 냄새였다. 직감적으로 단순 화재가 아니라고 느낀 소방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즈거 가족의 참혹한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살인방화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밤의 공포는 그렇게 동이 트고 나서도 가라앉지 않았다. 북경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는 불에 타버린 집의 잔해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짙빛 연기가 자욱한 아침 햇살 아래 경찰 과학수사대는 불탄 집으로 진입했다.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타다 남은 가구들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기름 냄새, 그리고 역겨운 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 끔찍한 냄새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의도된 파멸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형사 반장인 장 반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현장을 살폈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4구의 시체였다. 성인 남성 2명, 성인 여성 1명, 그리고 어린아이 1명. 그들은 마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려는 듯 서로에게 기대어 엉겨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애틋함보다는 섬뜩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시체들은 검은 숯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영원히 굳어진 채 어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법의학팀이 도착해 시체들을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법의관은 시체의 상태를 살피며 고개를 저었다. 사망 원인은 화재가 아닙니다. 불타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둔 것 같아요. 목에 압박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현장의 모든 경찰들을 긴장시켰다. 이들은 단순한 화재 희생자가 아니라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였다. 장 반장은 시체들을 부검실로 보낸 뒤 현장 감식에 집중했다.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 그는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된 4개의 찻잔, 그중 한 잔은 엎어져 있었고 나머지 3잔은 똑바로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장 반장은 직감적으로 이 찻잔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찻잔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여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때 현장 감식팀이 주택 뒤편 발코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불에 그슬린 커다란 기름통과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 그리고 작은 식칼이었다. 기름통은 휘발유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장갑과 칼에는 빗자국이 없었다. 마치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길 속에 던져 넣으려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장 반장은 소름이 돋았다. 범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어둠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들은 검은 덩어리로 변해 있었지만 장 반장은 희미한 휘발유 냄새가 벽과 바닥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감지했다. 이것은 범인이 집 전체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범인은 화재로 모든 것을 태워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불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시체들의 침묵은 이제 끔찍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은 우연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혹은 그들이 믿었던 누군가에 의해 배신당하고 살해당한 것이다. 차가운 공기 속 장 반장은 알 수 없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사건의 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타락하고 추악할 것이라고. 신품의 가면.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수직원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는 이틀 밤낮의 고통이 역력했다. 장 반장은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시작했다. 수주거 씨,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다. 사무실에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고 깊은 슬픔에 잠긴 듯 했다. 그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5살짜리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온몸을 떨며 오열했다. 우리 딸, 우리 공주님. 그는 딸을 부르는 목소리로 한없이 울었다. 제가 그날 밤 집에만 있었어도. 장 반장은 그의 슬픔을 지켜보면서도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모든 감정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장 반장은 그의 눈빛을 틀어져라 응시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과 섬뜩한 공허함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언제입니까? 23일 저녁에요. 아내가 평소처럼 잘 지내냐고 물어봤고 저도 별일 없다고 그냥 평범한 통화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직원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장 반장은 직원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의 표정과 몸짓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의 슬픔은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였지만 무언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감정의 외피만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게다가 그는 사무실에 있었다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장 반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때 수사팀이 중요한 정보를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 오열했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처럼. 수지거 씨. 장 반장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가족들이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당신의 그 슬픔이 진짜이든 아니면 가면이든 가네요. 장 반장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치밀하고 섬뜩한 연극이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섬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증거들의 침묵. 부검 결과가 도착하자 장 반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내구의 시체는 모두 질식사였다. 목과 입, 코에 무언가로 강하게 압박된 흔적이 있었다. 사망 시간은 불이 나기 몇 시간 전으로 추정되었다. 즉, 희생자들은 이미 죽은 후에 불에 태워진 것이다. 이는 계획된 살인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범인은 왜 굳이 질식사를 택했을까요? 한 형사가 물었다. 장 반장은 생각에 잠겼다. 칼이나 총을 사용하면 피가 묻어 증거를 남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조용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 하지만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도 시체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군. 그때 국과수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장 반장의 심장을 멎게 했다. 찻잔 4개에 대한 DNA 분석 결과였다. 예상대로 한 잔에서만 수 증거의 아내 DNA가 나왔다. 나머지 3잔에서는 어떠한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형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장 반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3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범인들이 장갑을 끼고 찻잔을 만졌거나, 둘째, 찻잔을 씻었거나, 셋째, 애초에 그 찻잔은 마실 용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가죽 장갑으로 향했다. 불에 그슬렸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다. 국과수는 장갑 안쪽의 미세한 섬유질과 땀 성분까지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갑 안쪽에서 여러 명의 DNA가 섞여 나왔다. 수 증거, 그리고 알 수 없는 2명의 DNA. 3명. 장 반장은 중얼거렸다. 3명이 함께 이 끔찍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이때 현장 감식팀이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발코니에 버려진 작은 식칼. 칼날에는 핏자국이 없었지만 발코니의 칼자루의 미세한 틈새에서 희미한 DNA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그 DNA는 수지고의 것이 아니었다. 범인은 2명 이상이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수직원은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꾸며냈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은 불에 타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장 반장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범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완벽한 범죄란 없듯이 작은 실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장 반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방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수지고의 집에서 벌어진 일은 겉으로 보이는 비극적인 화재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탐욕이 빚어낸 피해의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연극에는 수지고만이 아닌 다른 공범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소리였다. 숨겨진 그림자, 장 반장의 수사팀은 수지고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 파트너, 친구,
그리고 최근에 만난 사람들의 목록이 그의 책상 위에 쌓였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장 반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루나, 23살의 젊은 주유소 직원. 직원의 통화 기록에는 그녀와의 빈번한 연락이 남아 있었다. 루나의 주소지를 찾아가자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는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앳되었지만 눈빛은 예상외로 차가웠다. 장 반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 직원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루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애인 사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 했다. 그녀는 직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재력과 매력에 끌려 관계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죠. 장 반장은 그녀의 진술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는 직원의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그날 밤 직원와 함께 있었습니까? 장 반장이 물었다.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원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있던 친구 바오 해그양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밤늦게 있었다는 바오핵 위안을 찾아갔다. 바오핵 위안은 직원의 오랜 친구로 직원와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는 누나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날 밤 10시쯤 그는 직원와 누나를 남겨두고 먼저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장 반장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누나는 직원의 가족이 죽은 밤 슬픔은커녕 오히려 직원와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그리고 그녀와 바오핵 위안의 진술은 마치 미리 짜맞춘 것처럼 정확했다. 혹시 직원의 가족들이 당신과 직원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요? 장 반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누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건 아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이 감지되었다. 장 반장은 그녀의 거짓말을 직감했다. 직원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어쩌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루나는 직원과 함께 가족을 없애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을까? 그리고 바오핵 위안은 그들의 범죄를 돕는 공범이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직원와 누나 그리고 바오핵 위안의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한 슬픔과 완벽한 알리바이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차가운 진실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손바닥 위에 상처. 바오핵 위안의 진술을 들은 장 반장은 그의 집을 방문했다. 직원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는 직원 가족의 비극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듯 보였고 누나의 진술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장 반장의 예리한 눈은 그가 무심코 내민 오른손에 멈춰섰다. 손바닥 아래쪽에 작은 핏자국이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듯한 상처가
희미하게 나 있었다. 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장반장이 무심한 척 물었다. 바오헤 귀하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요?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을 만들어 먹다가 칼에 베었어요. 그때도 모두 오른손을 사용했다. 그는 오른손 잡이였다. 그런데 왜 하필 칼을 사용하는 주된 손에 상처가 났을까? 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반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졌다. 바오헤이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그냥 싱크대에 두고 잠들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는 장반장을 주방으로 안내했고 싱크대에는 정말로 피가 말라붙은 작은 식칼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식칼을 들어 보이며 덧붙였다. 왼손도 베었어요. 칼날을 뒤집다가 그는 자신의 왼손을 보여주었고 거기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다. 장반장은 즉시 식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리고 바오헤이안의 손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다. 그는 겉으로는 바오헤이안의 진술을 믿는 척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가설 1. 바오헤이안의 말이 모두 진실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그날 밤 야식을 만들다 손을 베었을 뿐이다. 가설 2. 바오헤이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가 베인 상처는 야식 때문이 아니라 즈워 가족을 살해할 때 생긴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의 DNA가 즈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즈워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장반장은 부하 직원에게 바오헤이안이 버린 쓰레기 봉투까지 모두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집을 떠나면서 장반장은 문득 섬뜩한 생각에 휩싸였다. 바오헤이안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상처와 알리바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미리 계산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바오헤이안은 즈워와 루나의 범죄에 가담했지만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미리 증거를 조작해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손에 난 상처는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베인 상처가 아니라 피 묻은 비밀을 품고 있는 끔찍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밝혀질 것이다. 또 다른 이름,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장반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바오헤이안이 제출한 식칼에서 나온 혈흔은 그의 것이 맞았다. 그의 손에 난 상처 또한 야식을 만들다가 생긴 단순한 사고임이 확인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바오헤이안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장반장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그를 짓눌렀다.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장반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바오의 위안의 집에서 철수하려던 형사 한 명이 장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장님, 바오 씨가 저희를 배웅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수즈거 가족의 사건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사람은 장바오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장반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장바오이? 그게 누군가? 글쎄요. 즈거 가족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장반장은 즉시 수사팀에 장바오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촉이 이 이름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바오의 위안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 힌트를 던져주듯 이 이름을 흘린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즈거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의 슬픔이 아니었다. 수사팀은 즈거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했고 장바오이가 즈거 아내의 옛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소문나 있었고
증거와는 사업적으로도 경쟁 관계에 있었다. 증거가 자신의 옛 연인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특히 몇 년 전 장바오이는 술에 취해 증거 그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그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릴 거야. 라고 외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이 말은 그저 술김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끔찍한 계획일 수도 있었다. 그럼 장바오이가 범인일까요?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 남자 역시 알리바이가 너무나 완벽해. 수사팀의 조사 결과 장바오이는 사건 당일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한 달짜리 출장을 가 있었고 호텔 투숙 기록과 CCTV 기록이 모두 이를 증명했다. 장 반장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바오웨 위안은 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장바오이의 이름을 꺼냈을까? 그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바오웨 위안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때 장 반장은 증거의 진술에서 떠오른 또 다른 이름, 치아오 선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증거의 아내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으로 그녀를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인물이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사건의 실마리는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었다. 장 반장은 이 모든 이름들 뒤에 숨겨진 더 큰 배신과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쯔즈거가 서 있었다. 알라츠어시스 장 반장. 장 반장은 장바오이의 완벽한 알리바이에 실망했지만 그가 언급한 또 다른 인물 치아오 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 즈거의 아내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이자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남자. 즈거가 진술했던 것처럼 그는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치아오 선의 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장 반장과 팀원들이 도착하자 그는 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이했다. 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장 반장은 식당 직원들에게 치아오 선에 대해 물었고 직원들은 그가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지만 일할 때는 완벽주의자라고 입을 모았다. 즈거의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 반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치아오 선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다툼 정도죠. 그냥은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장 반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식당에 CCTV를 요청했고 치아오 선은 마지못해 영상을 제공했다. 23일 밤 1시 치아오 선은 가게 문을 닫고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통을 들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치아오 선은 통 안에는 패식용 유가, 봉투 안에는 주방 쓰레기가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거리 쓰레기통에 그것들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 통, 혹시 휘발유가 들어있진 않았나요? 한 형사가 섬뜩한 추측을 던졌다. 치아오 선은 불쾌한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패식용유였습니다. 그러나 장 반장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치아오 선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그을린 통과 크기가 매우 비슷했다. 더욱이 CCTV는 그가 식당을 나선 후 300m 지점에서 끊겼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의 사각지대였다. 그럼 그 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요. 걸어서 갔습니다. 치아오 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장 반장은 그에게서 풍기는 수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즈거의 아내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위해 그녀의 가족을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수사팀은 치아오 선이 주장하는 쓰레기통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검은 비닐봉투와 통을 발견했다. 통 안에는 실제로 패식용유가 들어있었고
봉투 안에는 주방 쓰레기가 있었다. 모든 증거가 치아오선의 결백을 홍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반장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난감해하며 말했다. 장 반장의 마음은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장 바오이도 치아오선도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환영처럼 사라져버렸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장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증거, 바오이, 그리고 치아오선의 관계를 재검토했다. 이들은 모두 증거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 혹은 그 이상이 이 끔찍한 살인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장 반장은 이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수 증거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슬픔은 어쩌면 이 모든 그림자들을 만들어낸 진정한 어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판도라의 상자.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장 바오이와 치아오선 두 사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장 반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했지만 그의 형사적 직감은 증거의 주변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속삭였다. 그때 국립경찰청 소속의 젊은 수사관이 이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다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반장님, 이거 이상합니다. 그가 장 반장에게 건넨 서류에는 증거 가족의 보험 가입 내역이 담겨 있었다.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인 2004년 10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자신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 각 보험의 최저 보상액은 30만 위안, 약 9억 원, 최고 보상액은 60만 위안, 약 18억 원이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바로 수 증거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장 반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젠장, 이거였군. 그는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직원은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수익이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루나라는 젊은 애인에게 돈을 펑펑 쓰면서 그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보험금은 그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 만약 아버지와 아내가 모두 사망하면 그는 최소 60만 위안, 최대 120만 위안, 약 36억 원의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런데 왜 할머니와 딸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젊은 수사 조건이었을 거야. 그는 애초에 보험금만을 노리고 아버지와 아내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나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피로 쓴 계산서였다. 직원은 오직 돈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빗나갔다. 살인 현장에 할머니와 어린 딸이 있었고 그들은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 직원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모조리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선택을 내린 것이다. 모든 정황이 증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장 반장은 즉시 수주거를 다시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보험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의 추악한 욕망과 섬뜩한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증거의 모든 거짓말은 무너지고 그가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조사실로 향하는 장 반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일인은 영환 주 직원은 다시 조사실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서 슬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장 반장은 그의 앞에 보험 계약서 사본을 내려놓았다.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장 반장은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들었다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당신의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당신 본인만 포함되어 있고 당신의 딸과 어머니는 빠져 있더군요. 왜죠? 장 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직원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절망으로 가득 찼다. 장 반장은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돈 때문입니까? 보험금 때문입니까? 당신은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겠죠? 루나와 함께.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족들을 살해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장 반장의 말이 직원의 심장을 꿰뚫었다. 직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무게 때문이었다. 말해봐. 어떻게 오직 차가운 광기만이 번뜩 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섬뜩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루나와 함께 호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내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을 설득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죠.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어요.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는 게 나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감정 없이 읊조렸다. 계획은 루나가 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겁이 많았어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집에서. 직원은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되뇌는 듯했다. 그날 밤 루나와 바오헤기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죠.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모두 잠든 새벽 2시. 루나가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루나가 입을 막았죠. 그때 딸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엄마! 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이의 입을 막고.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한 줌의 후회라도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내 그는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달려들었죠. 바오헤기안과 저는 그들을 제압하고 결국 모두 질식시켰습니다. 직원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에게 가족의 죽음은 단지 보험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인형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의 고백은 차가운 조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장 반장은 직원의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지도 모른다고. 그의 욕망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 파멸의 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듀거의 얼음 같은 고백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장반장은 즉시 루나와 바오헬리안을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듀거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처음에는 듀거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장반장이 찻잔과 장갑, 그리고 그들이 죽어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듀거가 자신에게 어떻게 범행을 제안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저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이야기하며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의 말에 홀려버렸어요. 그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듀거의 아내를 질투했고 그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을 저지를 용기가 없었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를 아내에게 폭로하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이어 바오헤위안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는 루나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듀거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사라지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생겨. 너도 한몫 챙겨줄게 라고 했어요. 바오헤위안은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부유한 삶을 생각하며 결국 듀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듀거의 가족들과도 친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전혀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듀거는 저에게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바오헤위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은 차를 마시지 않았어요. 듀거는 초조해했죠.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결국 그는 누나와 함께 직접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오헤위안이 듀거의 범행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듀거의 아버지를 함께 제압하고 살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과 장갑을 사용했고 자신의 상처를 미리 계산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그의 치밀함은 순수한 악의 결정체와도 같았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돈을 위해 친구의 가족을, 자신이 알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탐욕만이 남아 있었다. 세 사람의 진술은 끔찍한 그날 밤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들은 듀거의 집에서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 빼앗았다. 그 후 불을 질러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다. 그들의 욕망은 결국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바레지. 2005년 6월 29일 북경인민법원은 수지과 루나 바오헤기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방청객들은 충격과 분노에 일자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세 명의 피고인을 향해 칼날처럼 꽂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체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수주거의 끔찍한 범행 동기를 낱낱이 밝혔다. 피고인 수주거는 오직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내, 그리고 5살 난 어린 딸까지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짓이며 어떠한 자비도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음으로 루나에 대한 죄가 낭독되었다. 피고인 루나는 수즈거의 범죄 계획에 동조하고 살인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그녀는 욕망에 눈이 멀어 한 가정을 파멸시켰습니다. 루나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린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바오헤기안의 죄가 언급되었다. 피고인 바오헤기안은 친구의 범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살인을 도왔습니다. 비록 그는 자수했지만 그의 죄는 너무나 중대합니다. 바오헤기안은 담담하게 판결을 기다리는 듯 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법정은 피고인 수즈거와 누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들은 분노와 함께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바오헤기안의 판결이 이어졌다. 피고인 바오헤기안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포함된 사형을 선고합니다. 바오헤기안은 사형을 면했지만 그의 남은 인생은 끔찍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수즈거와 루나는 경비병들에게 끌려나갔다. 지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다. 루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절망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사람들은 돈과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파괴하는 인간의 추악함에 몸서리쳤다. 이 비극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빚어낸 거울이었다. 장 반장은 법정에 나서며 생각했다. 지구어의 내면에 있는 징승의 본성은 도대체 얼마나 컸던 것일까? 사랑과 가족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버리고 돈이라는 허상만을 쫓았던 그의 선택은 결국 그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잔혹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었다. 인간성을 잃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은 바로 당신의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